안녕하세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고 한 사람의 눈물겨운 끝을 목격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않나요? 지나친 수준의 거짓말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답니다. 바로 시모라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한 사람의 그 끝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집은 친정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와 남동생 이렇게 5식구예요. 부모님께선 갈비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 학교에서 돌아온 후로 부모님 갈비집을 도왔었죠. 어릴 땐 그래도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가게가 이전하면서 동네에서 좀 큰 규모의 갈비집이 됐어요.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정말 피땀 흘리며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의 노골 전 다 알고 있었기에 그 정도 되었으면 쉴 수 있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갈비집은 정말 잘 되고 커졌지만 부모님은 전보다 더 바쁘게 일하셨습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일찍 나가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선 직원들을 싹 다 보내고 청소하고 마무리하는 건 다 부모님이 하셨죠. 저 역시 쉬는 날마다 그런 부모님을 쫓아가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까 다른 이모들이 다 청소했는데 왜 또 청소해? 지금도 깨끗하잖아. 그냥 가면 안 돼?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는데. 준이야, 청소는 해도 해도 모자란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밥을 먹는 곳인데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매번 이렇게 대청소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루라도 안 해봐. 청소한 건 잘 몰라도 안 한 건 바로 티나는 법이야. 그땐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뒤 엄마의 말을 이해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리 골절이 되어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니셔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 혼자 식당 운영을 해야 하니까 전처럼 청소를 꼼꼼하게 하시지 못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아빠 혼자 청소하시다 주말이 되어 제가 도와드리러 갔는데 사람이 전부 나간 홀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구석 묵은 때가 어느새 생겼더라고요. 아빠 여기 봐. 여기도 엄청 지저분해졌네. 매일 아빠 청소한다면서 엄마 없다고 대충 한 거 아니야? 아이 대충 하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데 여기도 다 티가 나는 거야. 네 엄마 없는 티가 이렇게 난다니까. 얼른 팍팍 닦아. 엄마 태어나서 보면 아주 난리가 난다. 옛말에 사람 든 자리는 티가 나지 않아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전 이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정성 속의 식당은 정말 잘 되었고 그 덕분에 삼남매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었어요. 오빠는 공부를 잘해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고 저와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거죠. 저희가 사는 곳이 작은 지방 소도시인데 3살 위라서 학교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던 거였더라고요.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된 남편과는 서로 사는 곳도 비슷했고 거기다 고등학교도 같은 곳에서 나왔으니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인연을 시작으로 연애를 하다 2년여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모가 좀 젊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그때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시모는 남편을 22살에 낳아 60이 채 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시부께선 시모보다 5살이 많으셨고 장애가 있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결혼을 하고서 시부께선 전에 하셨던 일들을 종종 얘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시부는 제가 결혼하기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화물차 운전할 땐
매일 새벽마다 나가고 저녁이 다 돼서 들어왔어. 늘 밖에 나가 있던 사람이라 내 평생 밖에서 먹고 자다 갈 줄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집에 들어 앉을 줄 알았겠어. 그래도 이렇게 집에 있으니 우리 며느린 자주 보니 좋구만. 그죠, 아버님? 근데 아버님 진짜 운전 잘하셨나 봐요. 화물차 운전 그거 쉽지 않은데요. 내가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어. 주변에선 다들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했다니까. 그때 사고만 아니었어도 지금 펄펄 뛰어다녔을 텐데 아쉽지 뭐. 그렇게 시부가 얘기를 꺼내면 늘 시모는 옆에서 그런 시부를 무시하고 비웃곤 했습니다. 아이고, 뭐 베스트 드라이버? 당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당신이 무슨 베스트 드라이버야? 운전을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에이, 어머님, 20년 넘게 화물차 운전하셨으면 잘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그런 소리 하면 다 비웃어. 은근슬쩍 시부 자존심을 까내리고 비웃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시동생이 항상 그런 시모에게 엄청 화를 내곤 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다치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러지 좀 마세요. 맞아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요. 지금도 아버지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가 일권 재산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형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만하세요. 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입장에서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사실 시댁은 시부께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다친 이후에도 별다른 일도 하지 않으셨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셨어요. 그나마 시부께서 경제권을 전까진 꽉 잡고 있어 망정이었지. 아니었다면 사실 생활이 많이 고단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모는 약간 경제관념이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시몬 젊었을 적 한 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 시동생과 남편도 돌아가신 시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모가 어리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어 근처에서 사셨던 시할머니께서 오셔선 살림을 죄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유독 시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늘 시할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잊지 않고 꼭 시할머니를 모신 곳에 다녀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난 꼭 저승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세상 떠났을 때 저기 저 하늘에서 할머니를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거든. 할머니가 우리한테는 엄마나 다름없어. 엄만 너무 어리고 철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었거든. 우리 거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할머니 손에 컸으니까. 당신 정말 많이 보고 싶겠다. 나도 당신한테 이렇게 할머님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분이실까 정말 궁금하고 뵙고 싶거든. 그러게,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당신 보고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마 우리 손주 며느리라면 엄청 예뻐하셨을 거야. 남편은 정말 착하고 항상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 시할머니 손에 크면서 잘 자라서 갖추게 된 거였죠. 남편은 저희 집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늘 고깃집을 하면서 고기를 지겹도록 먹었던 저희 부모님을 위해 항상 외식을 할 때면 다른 메뉴들로 골라서 먹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 덕에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본다며 너무 기뻐하셨죠. 하루는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 부모님이 이런 걸 싫어할까봐 가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내가 우리 고서방 덕분에 이런 것도 먹어보네. 너무 맛있어. 아유, 어떻게 이런 음식이 다 있다니. 엄마 입맛에 아주 딱이다, 딱. 그러게 말이야. 자네 덕분에 나도 이런 것도 다 먹어보고 참 좋네. 다음엔 어떤 걸 먹을까 요즘 아주 기대가 돼. 고마워, 자네. 아닙니다, 아버님.
전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요.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다음엔 저희 쌀국수 먹으러 갈까요? 아유, 좋지. 저번에 거기 말이지. 자네가 맛있다면서 데리고 갔던 곳. 거기 진짜 맛있더구만. 다음엔 거기 가자고. 저보다 더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기는 남편에게 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과 더 잘 지내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시부와 시동생은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시몰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았거든요. 2살 터의 시동생도 늘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잘해줬고요. 결혼하고 처음 제 생일날에도 직접 선물을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퇴근하라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꽃바구니 하나랑 종이 가방이 집 앞에 있더라고요. 처음엔 전 남편이 둔 건가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쪽지를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전 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도련님, 이거 뭐예요? 아니 막 퇴근하고 오니까 집 앞에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형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주셔서 진짜 고마워요. 형이 말 안 들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형한테 제대로 잔소리할 테니까요. 오늘 생일 즐겁게 잘 보내세요. 꽃도 꽃이지만 언제 이렇게 선물까지 샀대요? 이거 내가 가지고 싶다고 했던 목걸이인데. 형한테 좀 물어봤죠. 형수님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이렇게 다정다감했던 시동생은 남편과 투닥거리며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제가 결혼하고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누구보다 기뻐해 줬습니다. 시동생은 특히나 시부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들어보니 시동생이 워낙 차를 좋아해 시부가 종종 시동생을 데리고 화물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시동생이 그때 얘기를 신나게 해주더군요. 형수님, 예전에 우리 아버지 화물차 운전할 때 내가 옆에 앉아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운전을 어찌나 잘하는지 전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운전 잘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진짜요? 와, 근데 우리 남편은 아버님 화물차 잘 안 타본 것 같던데 어떻게 도련님은 그렇게 많이 타봤어요? 형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같이 가면 피곤하다고 잘 안 가더라고요. 전 재밌기만 했는데. 아버진 제가 차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주 절 데리고 가곤 했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화물차 타고 여기저기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방학이나 이럴 때만 가긴 했지만 저한텐 그 기억이 정말 오래 남아 있어요. 늘 바쁘게 일만 했던 시부였지만 시부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쌓여 있다 보니 시동생은 시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존중했어요. 그런 시동생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3년 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착한 시동생만큼이나 너무나도 착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동선 시동생보다 2살이 어렸고 저한 1살 터울이었는데 신혼집이 저희 집과 가까워 저흰 자주 모이곤 했습니다. 동선 항상 저에게 살가웠고 절 정말 잘 따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모일 때면 항상 음식을 매번 해서 가지고 오고 설거지까지 다 해서 가기도 했었죠. 형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이리 나오세요. 동서,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되지. 동선 가서 좀 앉아있어.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있어. 내가 하면 금방 해. 저도 손 빠르다니까요. 형님이 얼른 가서 앉아 계세요. 이럴 때 저 써먹으셔야죠. 매번 형님 일하랴 살림하랴 바쁘실 텐데 제가 금방 후딱 할게요. 얼른요. 임신 중이었던 동선 몸이 무거웠을 텐데도 이렇게 절 먼저 생각해주곤 했습니다. 착한 시동생과 동서가 곁에 있어 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동선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고 딸을 1명 낳았습니다. 전 마치 제 여동생이 출산을 한 것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저 역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흰
형님 동서 사이보단 같이 육아라는 육아 동지로서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까지 시댁 식구들과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변을 보더라도 시댁 식구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었더군요. 시댁에서 늘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먼저 시부를 너무 무시하셨어요. 사실 시댁도 가까이 있다 보니 자주 왕래를 했는데 한 번씩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시댁에서 항상 식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시부의 다리가 불편하시니 어딜 가기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영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딱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들어오는 저희를 막 밀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떠밀더라고요. 자, 가자. 내가 좋은 곳 예약해놨으니까 어서 가. 네? 어머님, 갑자기 어딜 간다고요? 오늘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 고기도 다 사왔는데. 아이, 그거야 다음에 먹으면 되지. 얼른 가자, 가. 아니, 잠시만요. 아버님은요? 아버님도 같이 가셔야죠. 그렇게 전 다짜고짜 등을 떠미는 심을 뿌리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갈 채비라고서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시모와는 다르게 시부는 편한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TV만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좋지 않으신 거예요. 잔뜩 풀이 죽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부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왜 아직 안 챙기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어디 예약하셨다는데 아버님도 가셔야죠. 됐다. 니들만 갔다 와라. 시부께선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TV에만 시선을 고정하곤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같이 남편도 따라 들어오고선 그 모습을 다 목격을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그걸 보고서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챙기고 있어요? 아이, 네 아버지가 안 간다는 걸 낸들어 어떡하니? 그리고 거기 계단도 많고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어차피 네 아버지 못 가. 그냥 우리끼리 갔다 와서 좀 싸우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걷기 힘든 거 아시면서. 아니 그럼 우린 평생 식구들이랑 외식 한번 못해? 저저 네 아버지 다리 때문에 그거 눈치 보느라 제대로 밖에서 밥도 못 먹었잖아. 너희들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엄마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늘 아버지. 너희들이야말로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게 뭐가 아니야? 아우 됐어. 나 혼자서라도 가서 먹을 테니까 니들 오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시모는 쌩하니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시모가 좀 섭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아무래도 시부가 몸이 불편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도 시부를 좀 더 챙기게 되었고 시모 입장에선 또 서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모가 한번 그렇게 섭섭함을 내비친 후론 시모에게 잘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그럴수록 마치 자기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집에서 마치 시부를 하인 부리듯 하시더라고요. 시댁에서 김장을 하던 날이었는데 시모는 시부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가서 이거 설거지 좀 해. 저번처럼 대충 물로만 씻지 말고 좀 빡빡 씻어. 알았지? 여보, 무 좀 채 썰어서 가지고 와. 아유, 왜 이렇게 굼떠? 여보, 빨리빨리 움직여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얼른 움직여. 재촉하는 시모의 말 때문이었는지 시부는 서두르시다 결국 집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동선 화들짝 놀라 바로 달려가 시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깔깔거리며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다 큰 어른이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당신 뭐 몸개가 하는 거야? 당신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진이나 하나 찍게. 어머니 뭐 하세요?
아버님 지금 넘어지셨는데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니 왜? 뭐 다치기를 해서 뭘 했어? 웃기니까 웃는 거 가지고 뭘 그러니? 그런 시모의 태도에도 시부는 별 말씀도 하지 않고 불편한 티도 내지 않고서 늘 고개만 숙이시곤 했습니다. 사실 시부께서는 항상 마음속 부채감이 있으셨대요. 화물 운전을 하다 보니 사실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셨던 거죠. 물론 당시엔 직장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을 집에 가져다 주긴 했지만 애들 클 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게 늘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자신을 못살게 굴고 무시해도 한 번 싫은 소리 하시지 못하셨던 거죠. 그런 시부의 말을 들으며 참 짠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사실 늘 서로에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부는 자신보다 늘 시모를 생각하며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그런 시부의 성격을 닮은 듯 했습니다.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는 집안 내에서만 골치가 아팠을 뿐 밖에선 사고를 치진 않았어요. 당시 친정과도 가까워서 저희 엄마랑도 시모가 친하게 지내셨고요. 제가 엄마한테 종종 전화를 하면 시모와 같이 밥을 드시고 계실 때도 있었어요. 엄마, 오늘 식당 쉰다면서 오늘 점심에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아이고, 이걸 어쩌냐. 안사동께서 오셔서 우리 지금 밥 먹는데. 어? 어머님이? 아, 그래? 근데 어떻게 오늘 만나셨대? 만나기로 했던 거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시장 갔다가 오전에 딱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해서 같이 먹고 있다. 너랑 밥 먹는 건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도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랑 잘 지내셔서 종종 친정 갈비집에 친구들과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엄마와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었어요. 다른 분들과도 또 잘 지내는 시모를 보면서 전 그만큼만 시부와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시댁엔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동생네가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업을 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 관광업을 하는 지인이 있어 같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동생네가 떠나던 날 전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공항까지 온 가족이 나와 배웅을 해주는데 진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동서, 가서 잘 지내고 연락 자주 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리고 가서 영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알았지?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을게요. 이번에 휴가 때 꼭 잊지 말고 놀러 오세요. 아셨죠? 형님이랑 우리 조카들 제가 아주 풀코스로 모실게요. 그래, 동서. 나 이제 동서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몰라. 왜 이렇게 섭섭하냐. 그러게요. 형님,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자주 오실 거죠? 저도 자주 올게요. 그렇게 동선을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동선은 베트남에서 정말 잘 적응을 하는 듯 보였어요. 종종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동서의 목소리가 참 밝아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시동생네가 그렇게 가고 나서 저만큼이나 울적해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전 직장에 다니다 보니 시댁에 가도 주말에만 갔었는데 동선 그동안 자주 시댁에 가서 시부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모양이었어요. 손녀 재롱도 보시고 거기다 동서가 있으면 그나마 시모가 덜 무시하니 좋았는데 시동생네가 떠나고 나니까 시부가 좀 많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부를 보면서 시모는 역시 내내 툴툴대셨죠.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시모는 시부가 있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시부 흉을 보시더라고요. 으이구, 저 양반 아주 그냥 첫사랑을 떠나보냈나 봐. 마누라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오죽 속 터져? 걔들이 뭐 당신 좋아서 그랬겠어? 다리가 그따구니까 불쌍해서 온 거지. 불쌍해서. 어머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버님도 자주 보던 손녀랑 며느리지 못 보니까 아쉬워서 그러시죠.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에휴, 다리도 멀쩡하지 않은데 뭐 잘났다고 저리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저러지.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도 솔직히 동서 그렇게 가고 나니까 마음이 적적하고 슬픈데 저보다 더 자주 만난 아버님은 더 적적하시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내내 밖에서 놀러 다니시기만 하잖아요. 그러니 아버님 입장에선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나마 시모는 시부를 더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저에게 함부로 얘기하시지 못하셨거든요. 저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얘기를 하는 편이라 제 눈치를 좀 보셨답니다. 전 시부가 속상해하시는 게 보여 종종 수육도 사가지고 가서 같이 술도 한 잔 마시곤 했어요. 남편이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제가 시부의 술친구가 되어드리곤 했죠. 자, 아버님, 안주 드세요. 수육 진짜 맛있죠? 오늘따라 아주 야들야들 군내 없이 너무 맛있네요. 그렇구나. 우리 큰며느리가 사오니까 참으로 맛나다. 그죠, 아버님? 제가 다음엔 아버님 좋아하시는 파전 가지고 올게요. 그때 막걸리 한 잔 마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육에 소주 한 잔 하시고 마음 푸시고 힘내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기분이 풀린다. 그 뒤로 저흰 시댁에 더 자주 찾아가며 그렇게 시부 마음도 달래드리고 시모를 중재하면서 두 분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통화를 했는데 항상 점심시간이 지나고서 좀 한가할 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전부터 엄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따라 유독 엄마가 머뭇머뭇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준이야, 요즘 뭐 별일 없니? 별일? 뭐 없지?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 아침부터 전화를 다 하고 뭔 일 있는 거야? 아니 뭐 우리 집엔 별일 없지. 아니 너희 시댁에 별일 없냐고. 네 시동생 괜찮은 거야? 사고 나서 병원에서 중태에 빠졌다며. 너 설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중태라니? 시동생이 중태라고? 어디서 들었어? 어? 아니 어제 안사돈이랑 얘기하다가 그 말이 나와서 아직 너한테 얘기를 안 한 건가? 그런가 보네. 네가 얼른 한번 통화해봐. 전 갑작스런 친정엄마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시동생 중퇴 소식에 진짜 너무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에게 전화를 거니 몇 번의 통화 연결음이 들리더니 이내 누군가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동서, 서방님 사고 났어? 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거야? 전 상대편에서 말도 하기 전에 급한 마음에 동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린 뜻밖의 목소리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동생이었거든요. 에? 형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멀쩡한데요. 사고라니요. 저 사고 안 났어요. 팔다리 멀쩡하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야, 사고 난 거 아니었어요? 전 지금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수. 지금 일하는데 더워 죽겠네요. 그나저나 형수, 언제 놀러 오실 거예요? 아내가 형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저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셔야죠. 형수 오신다고 하면 제가 비행기 티켓 끊어드릴게요. 얼른 오세요. 네, 알겠어요. 한번 제가 꼭 놀러 갈게요. 너무나도 밝고 해맑은 시동생 목소리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끊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뭐야? 나 방금 시동생하고 통화했는데 다치기는커녕 사고도 안 났다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시동생이 다쳤다고 했다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신 건데? 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뭔 일 있었지? 어머님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한 이유가 뭐야? 뭐? 그럼 다친 게 아니라고? 아이고, 세상에나. 뭐야, 뭔데?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얼른 얘기를 해봐. 한참을 한숨을 쉬시던 엄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진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는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희 엄마에게 부탁을 한 게 있었더군요. 그건 바로 돈이었죠. 아휴,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선 그게 싫은 말이야. 글쎄 네 시어머니가 네 시동생 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다면서 돈을 빌려달라지 않니? 어제 찾아와서 울고불고 말하는데 어떡하니? 뭐? 돈을 빌려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얼마나 빌려줬는데? 2천만 원. 해외라 병원비도 비싸고 보험도 안 된다면서. 그래서 급하다고 빌려달라 하는데 낸들 어쩌겠니? 그래서 빌려줬지 뭐. 근데 사고가 안 났다고? 아휴, 이걸 어쩌면 좋니? 니들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길래 난 또 돈 때문에 니들 부담 가질까 봐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건데 어떻게 자식 일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들까지 팔아먹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길래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엄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에 대해 거짓말하고서라도 그 큰돈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한테 2천만 원 빌리셨어요? 그것도 서방님 사고 나서 중태라고 하면서 거짓말같이 하면서 빌리셨다면서요?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건만. 그래, 내가 돈 좀 빌렸다. 아니, 그 돈을 어디다 쓰시려고 빌리셨어요?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서방님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왜 빌리셨냐고요? 그 큰 돈 필요할 곳이 뭐가 있으시다고. 뭐 난 돈 필요한 일 없는 줄 아니?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시아버진 다리 그따구 돼서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나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오히려 뻔뻔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니 돈을 번다고 해도 대부분은 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벌지 않나요? 돈을 빌려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부터가 뭔가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돈을 빌려서 돈을 벌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건데요? 네? 그런 게 있어. 투자해서 돈 벌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투자요? 아니 어떻게 그 피 같은 돈을 아들까지 팔아먹고서 빌려놓고선 지금 투자하신다고 했어요? 안 돼요. 어머님 그 돈 빨리 당장 돌려주세요. 당장 돌려주시라고요. 돈? 그거 이미 없어. 내가 이미 투자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금융업 쪽에 오래 있어서 이런 거 잘 본다더라. 그래서 내가 좀 투자를 했어. 나 이거 수익 나오면 바로 갚을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네? 금융 뭐요? 대체 어디예요? 어딘지 말씀해 보세요. 전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 게 있었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창 나왔던 사건이 바로 중년층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였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계속 시모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시모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어머님, 어디냐고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딘데요?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요? 그냥 노래교실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분이 소개해준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수익 보고 있어. 꼬박꼬박 이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갚을 테니 좀 기다려줘. 못 갚을 일 하나 없고 진짜 정 못 갚으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줄 테니까 걱정 마.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전화야? 끊어. 너무도 당당한 시모의 태도에 전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직접 저희 친정을 찾아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드리지 않으면 저랑 동생이 같이 그 돈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안사돈이 알아서 해결하신다고 했으니 좀 믿고 기다려봐야지. 그나저나 고서방도 충격이 클 텐데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해도 되네. 아닙니다. 동생도 와서 꼭 사과드리고 싶어 했는데 못 와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그저 우린 좀 더 지켜보지. 안사돈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엄만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을 하곤 남편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마 엄마도 설마 시모가 크게 사건을 벌일 거라곤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믿고 기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의 사건 이후 2달 정도가 지났을까 친정 엄마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준이야. 이걸 어쩌면 좋니? 큰일이다, 큰일. 왜? 엄마 무슨 일인데? 아유, 네 시모 바람 났다고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해. 거기다 그 남자가 투자하라고 소개해준 그 남자였나 보더라. 그 남자 지금 잠수 타고 사라져서 네 시모가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차고 다닌다는데 아유, 이걸 어쩜 좋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투자하라고 했던 그 남자랑 아주 그냥 바람이 나서 정신 못 차리다가 투자란 모양이야. 아유, 정말 이걸 어쩌니.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수군대고 난리다, 난리.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에게 투자를 소개해준 그 남자는 노래교실에서 만나긴 했는데 둘이 정말 바람이 난 건지 어쩐 건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는 지역이 워낙 좁고 조그만하면 누가 어디에 살고 뭘 하는지 다 아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잠수를 타면서 시모가 여기저기 엄청 물어보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가 했던 그 투자가 정말 사기였던 거죠. 아마 그 남자는 시모의 재산만을 누리고서 접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해서 좋아하는 척 호감을 가진 척 하는 걸 보고 시모는 마음을 홀라당 뺏긴 거였습니다. 결국 시모는 그 금융사기 막차를 타게 된 거였고 불과 2달 만에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였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불안불안했던 점이 현실이 되니까 뒤통수를 제대로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남자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니 시모가 여기저기 그 남자 본 적 없냐며 난리를 핀 덕에 시모의 바람이 다 소문이 난 거였고요. 결국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바로 집으로 가 사기를 쳤던 그 사무실로 시모와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사무실은 도주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거기다 그 지역의 피해자들이 정말 수십 명도 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처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많게는 2억,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이었죠. 저도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시댁 분위기는 정말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엄마 그렇게 안전한 거라고 소리치면서까지 저희 말 무시했는데 어쩌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돈까지 빌려가면서 왜 그러셨냐고요? 난 그냥 그 남자 믿은 것뿐이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니? 절대 사기 아니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는데 난 정말 몰랐어.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뭐 바람이요? 지금 엄마가 바람 피울 때예요? 장모님 돈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려놓고선 갚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네?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냐고. 그리고 내 나이가 뭐 어때서. 나 이제 겨우 60대 초반인데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은데 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랑 내내 같이 있어봐라. 내 속이 속인 줄 알아? 끝까지 자기 항변만 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하며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으니 그 어떤 가족이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남편도 저도 당당한 시모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국에 잘못을 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저희로선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계시던 시부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며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 당신 그냥 갈라서자, 갈라서. 나도 당신한테 내내 무시당하며 사는 거 더는 못하겠어. 내가 평생을 그렇게 뼈 빠지며 일하고 번 돈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말대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랑 더는 살 이유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 갈라서자고.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아? 그래, 갈라서. 나도 당신하고는 더는 못 살아. 내가 여지껏 참아준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나한테 큰 소리야? 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너무나도 당당한 시모의 태도에 남편은 결국 고개를 저었고 결국 나중에 시댁을 나오면서 시모에게 딱 한마디만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장모님한테 2천만 원 안 갚으면 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유,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렇게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하면서 받은 돈에서 엄마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사실 시모는 시부와 이혼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시부는 원래도 좋으신 분이었어요. 늘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죠. 다리를 다치시기 전까진 마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도 주우시고 이웃들과도 정말 친하게 잘 지내셨기 때문에 시모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좋은 시부를 다쳤다고 무시하고 거기다 바람까지 피웠던 시모에 대해 온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모르고 있었던 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시모도 시모지만 시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니 시모와도 잘 지냈던 거였는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다 들통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시모는 자식들에게서도 엄마로서의 신뢰가 모두 깨지고 말았죠. 특히나 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부를 정말 존경했었고 꿈이 시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일 정도로 너무나 시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전화도 아예 받지도 않는답니다. 동서도 시모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당분간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명절에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으니 시모가 억울하다며 저에게 토로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다들 나한테서 그렇게 매정하게 돌아서? 어머님, 실수도 실수 나름이죠. 지금껏 아버님이 평생 어렵게 일하면서 생활비 책임지셨잖아요. 어머님 결혼하고서 한번 일해보신 적도 없이 사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 인생은 뭐 중요하지도 않는다는 거니? 자식 낳아봤자 하나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어. 엄마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사는데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머님,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누가 어머님 보러 오겠어요? 시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시모는 제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불쌍하다며 연민에 휩싸여 있기만 했습니다. 남편도 웬만하면 시모는 잘 보지도 않고 시부를 더 챙기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명절엔 시모가 이제야 상황이 판단이 된 건지 눈물을 흘리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휴, 애미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참으로 어리석었더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애들이 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오는데 네가 좀 중간에서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야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시모였지만 두 아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어요. 결국 나중에 시모에게 사기를 쳤던 그 일당들은 다 잡히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돈은 다 탕진한 건지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없었답니다. 지금은 그 사기꾼들이 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네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이토록 많은지 참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보면 생각보다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신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시모처럼 바람을 피웠던 상대한테 홀라당 마음이 뺏겨 당한 경우도 있고, 친하게 지내다 사람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 스스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일 안타까운 사연이라면 바로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나이가 많으니 어디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긴 어렵고, 또 자식들에겐 손 벌리기 싫어서 어떻게든 생활비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신 건데 모아둔 전 재산도 잃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건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선량한 사람들 등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 같아요. 결국 시모는 말 그대로 패가망신당해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도 잃고 쓸쓸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시부를 만나 뵙고 왔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외투도 사다 드리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왔답니다. 시부께선 항상 다정하시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맙다 우리 큰며느리.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매번 이렇게 나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미안하긴요. 아버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저희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식사도 거르지 마시고 꼭 드시고요. 웬만하면 운동도 더 자주 하세요. 그래야 아버님 건강 잘 유지하시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우리 큰며느리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마. 그리고 요즘 국가에서 요양 도움이라고 해서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종종 오신답니다. 사실 처음엔 아버님과 합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시부께서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게 편하시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시니 그나마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부께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시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큰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시동생과 동선의 가족, 또 저희 오빠 가족과 남동생까지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도 묻고 챙겨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가끔 시부께 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부디 모든 식구들이 건강 잃지 않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모도 정말 정신 차려서 남은 인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이미 잃어버린 소는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흔히 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 전에 잘못한 건 애초에 바로잡고 소중한 걸 끝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